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심장에 피멍처럼 새겨진 17년의 결혼 생활과 그 끝에서 맞이한 처절하고도 통쾌했던 반전에 대한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제 거울 앞에서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많아진 40 중반을 훌쩍 넘긴 여성입니다. 제 곁에는 이제는 훌쩍 커버려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은 참 힘들고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한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스스로를 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참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것이었죠. 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사별을 한 뒤 시장바닥에서 장사와 일수를 병행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으셨고 그 덕에 알토란 같은 시장 상가를 2채나 소유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님을 두고 자수성가했다 대단하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워내고 재산까지 일구시고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분이고 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신 분인 건 맞아요.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 어머님을 봤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멋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선 또 다르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겪은 저희 어머님은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아집이 그 누구보다 강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질리게 만들 정도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였던 제가 가장 큰 희생양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님에게 세상 만물은 오직 돈으로 환산될 때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돈돈거리셨고 저에게 아끼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하셨어요. 저도 그리 사치스럽고 허영심 강한 성격도 아니고 오히려 알뜰한 편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과 저를 늘 도끼 눈을 뜨고 보셨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하시고 영수증 검사하시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며 몇 시간이고 했던 말을 되풀이할 때도 많았죠. 한 번은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그걸 아시고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다. 니네 친정 부모가 노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맘대로 용돈을 주느냐며 생 난리가 났고 그전에도 알게 모르게 친정에 퍼다 준 거 아니냐면서 드자비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버님이 이혼 전이어서 집안에는 형님이 계셨는데요. 형님도 어머님의 지독한 모습에 혀를 두르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어머님 욕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진짜 질린다고, 저렇게 돈을 절절 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진짜 신물나고 싫다고요. 사실 저보다는 형님이 더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님은 큰아들인 아주버님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어머님의 돈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도 쉽사리 가지 않는데 오직 첫째 아들은 예외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예전부터 아주버님에게는 온갖 고액 가해며 비싼 학원이며 공부에 무한 지원을 해주셨고, 옷도 아주버님은 백화점에서 산 비싼 브랜드들만 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버님이 입은 뒤 작아진 옷을 물려받아 주로 입었고 새 옷은 별로 못 입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었던 거죠. 하여튼 아주버님은 그렇게 뒷바라지 해준 결과 한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도 태생이 욕심이 많고 돈에 관한 집착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처럼요. 그래서 한의사라는 직업에 만족 못하고 늘 사업을 하겠다, 주식을 하겠다 등등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오히려 병원 운영보다 다른 쪽으로, 특히 사업적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낙이기도 했어요. 정작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잘하지도 않는데 어머님은 지독한 짝사랑처럼 큰아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쩔 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해서 첫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나 싶을 정도로 집착과 사랑이 과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죽는 큰아들이기에 그런 아들과 결혼한 형님이 못마땅한 것도 당연했죠. 어머님은 형님에게 막말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어머님과 형님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형님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 저한테 어머님 험담도 많이 했어요. 형님이 그냥 보면 점잖고 성격 좋으신 분인데 어머님 얘기를 할 때면 당한 게 많은지 눈이 돌아가서 침을 튀기며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역시도 저한테 형님 욕을 많이 하셨고요. 내가 고작 저런 거한테 장가 보내려고 우리 큰아들한테 그렇게 투자한 줄 아냐느니 내 아들 뺏어간 것 같아서 꼴보기 싫어 죽겠다더니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느니 성질도 별로라느니 형님에 대한 험담을 제 앞에서 막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형님 앞에선 내 욕을 또 이렇게 하시겠구나 싶었죠.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아주버님이 형님 몰래 주식 투자를 실패했고 큰 돈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님 입장에선 날벼락이었고 아주버님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본인이 나서서 내 아들 잡을 생각 말라고 더 난리를 쳤고 결국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돌싱이 되었고 형님은 저희 집안에서 떠나시게 된 거죠. 어머님은 그 후로 심심하면 형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셨습니다. 그년 때문에 내 아들이 이혼남 됐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형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죠. 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 후에도 가끔 형님과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님과 제 사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그런 존재였고요. 반면 똑같은 아들이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형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감도 희미하고 늘 애정을 갈구하는 둘째 아들이었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볼 때마다 네 형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봐라 라며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보통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무시하고 깔보면 엄마랑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인정과 애정을 굉장히 갈망했거든요. 어머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몹시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듬뿍 받은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무심하고 정없이 굴었고 정작 사랑도 못 받은 저희 남편은 어머님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효자 행세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에는 제가 이용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인정은 받고 싶지만 직접적인 효도는 귀찮으니까 그 모든 효도를 아내인 저에게 넘겨버린 거죠. 남편은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엄마 재산 모조리 형한테만 줄까봐 불안해. 당신이 중간에서 잘 좀 해봐. 형수님이야 못해 먹겠다고 진작에 도망가셨지만 그래도 자기는 우리 엄마랑 곧잘 지내잖아. 엄마도 형수님보다는 당신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잘해놔야 나중에 우리도 잘 챙겨주실 거 아니야. 남편은 효도를 마치 하청업체에 맡기듯 저에게 대리 효도를 강요했습니다.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고 온갖 요구를 들어주는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떠넘긴 거죠.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어쩔 때는 남편이 바쁘다면서 저랑 아들만 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어머님 반찬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아프면 당연하게 그 간병은 제 몫이 되었죠.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받아먹은 것 많으면서도 어머님께 연락조차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큰아들한테는 조금의 서운한 것도 없으셨고 오히려 저만 닥달하고 자기를 잘 좀 챙기라고 성하셨어요.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도 못마땅해 하고 섭섭해하는 것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걸 다 참고 살았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팔자라던데 제 성격이 그렇게 답답해 먹은 걸 어쩌겠나요? 결혼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사셨고 저는 평생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살았다 보니 결혼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당연히 남편과 어머님에게 불만, 섭섭함 많았지만 그냥 제가 다 견디고 삭혀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나 하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도 그냥 스스로 다스리고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살다 보니 나중에는 제 솔직한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를 지경이었죠.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선 화끈하게 이혼하신 형님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막말을 일삼을 때 참지 않고 따지기도 하셨고 결국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던지고 나가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은 참 당차고 대단하구나, 멋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고구마 먹은 채로 어머님을 챙겨드리면서 또 저희 아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너무 숨가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은 건강에 돈만큼 집착을 하시는 분이었고 늘 짱짱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실 거라곤 짐작도 못했습니다. 막말로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에게 암이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증세가 있음에도 병원비 아깝다고 그냥 계속 버텨서인지 암은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종종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병원에 가보셔라 예약도 해드리겠다고 하면 저한테 너는 돈이 썩어나냐? 그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은 거죠, 어머님. 어머님 연세는 건강검진 매년 해야 돼요. 돈이 얼마짜린데 나는 그런 것들 다 사기꾼 같더라.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들한테 한약 지어 먹고 침이나 맞는 게 낫다. 내가 병원에다가 돈을 주면 우리 아들한테 주지 다른 놈들한테 뭐 하러 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어머님 알아서 하셔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검진을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 어머님에게 암이 생겼고 그 암이 꽤 많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어머님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 집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저에게 내가 지금 너 하는 짓 다 지켜보고 있다. 간병 제대로 안 하면 내 재산 꿈도 꾸지 마라. 그러세요. 톡 까놓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또 가족된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다가도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면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제가 돈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빈정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어머님 돈에 관심 없으니 직접 간병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라면서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재산 받을 기회니 저한테 끝까지 어머님 곁을 좀 지켜주라 그거죠. 하지만 저는 예민하고 괴팍한 어머님을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괴팍하신 편인데 아프니까 더 예민해지시기도 했고 신세 한탄도 더 많아지셨거든요. 간병 자체의 고단함은 차라리 견딜만 했는데요. 어머님의 부정적인 감정과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간적인 연민조차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평일에 공부방에서 짧게나마 일도 했었는데 일과 어머님의 간호를 병행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아프신 분이니 도의적으로 마지막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희생과 고생을 모두 넘긴 남편은 제 앞에서는 고맙다, 당신 덕이다, 수고한다 어째놓고 제 등 뒤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배신을 저질렀더라고요. 남편은 그맘때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머님 간병으로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틈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피부 관리에 유독 열을 올린다던가 옷과 머리에 신경을 쓴다던가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도 씻더군요. 원래는 이틀에 한 번 씻을 때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옷에서 느껴지는 여자 화장품 냄새들. 저는 남편이 내가 바쁜 틈을 타 딴짓을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뒤를 캐고 싶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남편의 뒤를 본격적으로 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이름은 박미희라는 이름이었고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박미희는 이혼을 했고 딸이랑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키운다고 했어요. 박미희는 뒤늦게 미용 일을 배운다고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빈손으로 이혼을 당했는지 오래된 원룸에서 산다고 했죠. 그 심부름 센터 직원이 하는 말이 박미희가 의도적으로 제 남편을 꼬드기는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돈을 좋아하는 여자기도 하고 아마 전 이혼도 남자 문제 때문에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이혼을 당한 것 같다고 했죠. 박미희는 저희 남편을 타겟으로 잡은 것 같더군요. 저희 남편이 딱 봐도 좀 어리숙하기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 많기로는 동네에서 유명하기도 했으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박미희도 잘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아파서 누워있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으니 아들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거잖아요. 어리숙하고 멍청한 제 남편 꼬드겨서 저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어머님 재산을 먹을 요량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 여자가 작정을 했든 말든 제 남편놈이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었으면 어떤 수작질에도 꿈쩍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약한 성질머리에 지네 엄마 다 받아주고 간병까지 해주는 와이프를 놔두고 조금 찔러댄다고 홀라당 넘어가는 남편놈이 사람 새끼인가요? 남편놈도 그 여자도 둘 다 미친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여자랑 끝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제대로 꽂힌 건지 오히려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5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는데 이거 사람을 바보 천치로 봤나 열받는 겁니다. 제 남편은 어리숙하지도 순진하지도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성질 더러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달리 남편은 내성적이고 쭈글쭈글한 성격이라 아내인 저조차도 남편을 그렇게 봤는데요.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다 쓴 부품 버리는 것 마냥 적선하는 것 마냥 5천만 원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17년의 세월을 함께하고 희생해왔던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미희도 거침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을 끊임없이 들쑤셔서 이혼을 종용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박미희도 아주 대놓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앞에서 남편과 박미희가 통화를 하길래 그 전화를 뺏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유부남인 거 알면서 이렇게 껄떡대? 자식도 있다는 년이 이러고 사니? 저는 너무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박미희가 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예요? 아, 귀 아파. 최원상이나 바꿔요. 네가 내 남편이랑 할 말이 뭔데? 우리 친구인데요? 친구끼리 할 말도 못해요? 지랄을 하네. 너는 친구랑 모텔 드날 들고 뒹굴고 그러냐? 너 그러고 사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야, 내가 가만 안 있어. 너랑 최원상 둘 다 위자료 소송 갈 거고 개망신 줄 거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혼해주세요. 내가 원상이 데리고 살 거니까. 뭐? 저를 살살 약올리는데 오히려 뒷목에 혈압이 쫙 올라오는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왜 자기 폰을 뺏어가냐고 뺏었고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죠. 남편은 뺨을 맞고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자기는 한 대는 맞아주는데 다시는 어림도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저희 아들이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요. 진짜 미친 거였죠. 저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은요.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시어머니라도 며느리가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도 최소한 아들을 꾸짖거나 저를 동정하는 신용이라도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일을 해야 돼서 퇴근하고 가는데 퇴근 후 가보니 그 여자가 어머님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 이 여자 누군 줄 아세요? 저는 얼떨떨해서 물어봤는데 그 여자는 시선을 피하고 어머님도 헛기침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군요. 원상이 친구잖아. 어머니, 이 여자 친구 아니에요. 혜준 아빠랑 바람 피는 여자예요. 바람은 무슨... 병원에서 큰 소리 내지 마라. 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기가 턱 막혔죠. 어머니! 어머님의 시선을 피했고 저는 옆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님이 심심하다고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이야? 뭐라고?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반말은 듣기 싫어? 하!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상간녀는 코웃음 치며 가는데 이게 다 뭔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죠. 저 여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여길 왔단 말인가 싶고요. 저는 넋이나가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 여자 혜준 아빠랑 바람난 여자예요. 제가 증거도 다 있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언제부터 여길 드나든 거예요? 어머님은 다 아셨어요? 뭐 자꾸 바람이래. 그냥 친구지. 제가 증거가 다 있다고요. 저 여자가 여길 왜 오냐니까요? 아, 친구 엄마가 누워있으니 말벗 해줄 겸 온 거지. 어머니, 혜준 아빠, 최원상이 바람을... 아우, 시끄러. 머리 아프다. 그만 좀 해라. 왜 나한테 그러니? 내가 뭐 어쩌라고. 너랑 원상이랑 알아서 해결해라. 라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고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 곁을 지켜드린 건 저잖아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둘째 아들도 다 나 몰라라 할 때 어머님 곁을 한결같이 지킨 건 저잖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정없고 쌀쌀맞은 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속으로는 저에게 고마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완전한 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저는 그저 부품이었던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핀다는 것을 알면 어머님이 먼저 원상이 그 자식이 미쳤느냐 노발대발하고 바람난 그녀는 또 뭐냐고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모른 척 뻔뻔하게 저한테도 그 상간녀한테도 간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17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았구나. 이 인간들에게 나는 가족도 뭣도 아니었구나. 이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벙찐 채로 어머님을 가만히 쳐다봤고 어머님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창밖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이 물을 좀 갖다 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멍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와서 몇 시간이나 멍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싸움이 싫고 소란이 싫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형님처럼 이 모든 걸 끝내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그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형님도 그 집 식구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라며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 상담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증거 수집한 거 잘 챙기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끝내야 된다고요. 저는 형님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 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 분할도 요구했죠. 그런데 남편 쪽에서는 오히려 순순히 제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말은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전까지 호적 정리를 할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 및 최고 금액의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7년이라는 길고 긴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빈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후련하고 개운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졌다고 불쌍하다고 할지언정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 인간들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일지언정 나는 더 이상 그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살다 보면 저보다 억울하고 기막힌 일 당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 제가 겪은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몇 번이고 다잡았죠. 그리고 마음 정리가 되고 나니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훨씬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시모가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병원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정신 나간 남편놈 얼굴도 안 봐도 되고 그래 이만하면 잘 끝냈다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시작되는 제 인생 살기로 마음 먹은 거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온한 시간 속에서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형님과 연락을 꽤 주고받다가 그 후에 각자 사는 게 바빠서 흐지부지 됐었는데요. 그맘때 형님하고 연락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선 그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 했는데 어머님은 악착같이 치료받고 버티고 있었고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병간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을 텐데 예상과 달리 1년 넘게 간병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도 건너들으니 그 여자는 어머님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다더군요. 어머님의 성격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박미희 그 여자가 버티긴 힘들겠죠. 그럼에도 재산 때문에 꾸역꾸역 곁을 지키고 알랑방구 끼고 그러나 본데 그 스트레스로 제 전남편에게 화풀이를 엄청 한답니다. 저희 형님이 우연히 제 전남편을 봤는데 박미희가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볼이 패일 정도로 살이 빠지고 퀭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그 노인네 이대로 10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어머님, 아주 오랫동안 버티면서 어머님 주특기인 며느리 갈구기를 박미희한테도 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어머님은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저도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당연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형님이 해주는 얘기에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동서, 도련님, 아니 최현상이랑 박미희 어머님 재산 하나도 못 받은 거 알아? 네? 그게 무슨... 와, 진짜 그 노인네 참나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왜 못 받아요? 혹시 아주버님한테만 다 넘긴 거예요? 애초에 재산이 없었대. 네? 어머님 쓰러지기 전에 내 전남편인 최원준이 병원 확장하니 뭐하니 한다고 어머님한테 돈을 해달라고 했대. 우리 어머님 큰아들만 좋아했잖아. 그래서 그때 최원준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넘겼다는 거야 이미. 네? 진짜 놀랄 노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에게 넘겼고 재산이 없으셨던 거예요. 시장 상가는 물론 갖고 있던 예금에 원래 살고 있던 집까지도요. 어머님은 그 모든 재산을 원래부터 큰아들한테 주고 싶어 했고 제 전남편도 모르게 싹 증여를 했던 겁니다. 비밀로 하고요. 제 전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끝까지 잘 보이면 나중에 재산 물려줄 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자기 죽기 전까지 간병 똑바로 하라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였고요. 작은 아들을 속인 거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전남편과 박미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아주버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더군요. 박미희도 물려받은 재산만 믿고 1년 반 동안 고약한 전 시모 옆에서 시중 들고 온갖 알랑방구 다 꼈는데 결국 완전히 헛짓거리 한 거고요. 제 전남편은 그나마 있던 집 저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저한테 반 이상 넘겼고 사실상 갖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최원상과 박미희에게 남은 건 겨우 그거였죠. 박미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면서 장례식장에서 최원상 머리채 잡았다더라고요. 네 엄마 간병시키려고 자기 속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최원상도 박미희 머리채 잡고 너 때문에 자기도 이혼당하고 재산도 날렸다면서 난리치더래요. 서로 좋아 죽을 땐 언제고 이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이가 된 거죠. 장례식장 온 사람들 다 욕하고 돌아가신 전 시모에게도 자식 새끼들 참 잘도 키웠다고 손가락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돈거리고 자기 간병 받으려고 끝까지 거짓말했던 전시모는 마지막 가는 길 사람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며 떠난 거죠. 형제 사이도 파탄나고요. 형님은 고소해 죽겠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고 저도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17년 동안 개고생한 와이프 홀라당 내다버리고 배신한 남편놈. 17년 동안 곁에 있어준 며느리를 부품 취급하며 외면한 어머님. 존재하지도 않는 콩고물을 기대하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가식적인 미소와 아양을 떨었던 상간녀. 그 인간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편과 박미희는 이혼을 준비할 것 같다고 하는데 박미희 성격상 자기 간병한 거 돈 내놓으라고 난리칠 것 같기도 하다네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긴 시간 동안 희생하며 참고 삭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거절할 땐 거절도 확실히 할 줄 아는 게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좋은 거구나 많이 깨달았거든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저를 많이 살피고 보듬으며 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때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눈물보다는 웃음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